안녕하세요. 저는 30대에 막 들어선 평범한 여성입니다. 우연히 이 채널을 듣다 문득 생각이나 사연을 제보해 보네요. 제가 보내는 사연의 주인공은 피 한 방울 섞이진 않았지만 누구보다 든든한 가족이었던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간이 꽤 오래 흘렀지만 아직도 일기예보에 비 소식이 있거나 장마철만 되면 어제 만난 듯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아련히 되살아나곤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 별명은 빼꾸두 할아버지입니다. 별명을 들으시면 감이 오시겠지만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농업 관련 종사자일 만큼 시골 중에서도 가장 한적한 시골이었던 제 고향에서 무척 유명한 멋쟁이셨습니다. 항상 잘 다린 양장 차림에 중후한 중절모를 쓰고 다니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동네에서 가장 눈에 띄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트레이드 마크로 뽑을 수 있는 건 항상 반짝반짝 윤이 날 정도로 닦여진 백구두였습니다. 그 백구두를 언제 어디서나 신고 다니는 통에 할아버지는 이름 대신 백구두라는 별명으로 통하곤 했죠. 백구두 할아버지 하면 읍내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발걸음도 힘이 있으셔서 항상 할아버지가 나타나시면 경쾌한 백구두 굽소리가 동네에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그 구두 소리를 언제나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야 당연하게 들었던 그 소리가 너무도 그립네요. 저희 부모님은 성인이 되면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고 그곳에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만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졌다고 해요. 급하게 얼마 안 되는 퇴직금을 가지고 친할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내려왔지만 할머니 건강도 좋지 못하셔서 그나마 집안에 딸려있던 얼마 안 되는 논밭은 다 할머니 병원비로 들어가게 된 모양이에요. 그렇게 힘을 들인 보람도 없이 할머니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시게 되고 저희 부모님은 결국 얼마 안 되는 퇴직금과 유산에 대출을 보태 그나마 살던 곳보다 인구가 좀 있는 이웃 동네에서 슈퍼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3~4살쯤 되었을 나이네요. 제 교육을 위해서 다시 도시로 상경하는 게 목표였다던 부모님이지만 막상 상황이 그렇게 되니 막막하고 숨막히는 도시로 갈 용기도 나지 않고 시골 인심에 젊은 부부가 어린아이 데리고 열심히 사는 모습 보이면 단골 손님도 금세 생길 테니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쉽다 생각하셨다네요. 하지만 부모님의 이런 기대는 정말 뭘 몰라도 한없이 몰랐던 순진무구한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막상 슈퍼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 아버지는 엄청난 현실의 고통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해요. 시골 사람들 다 인심 좋다 했던 것도 옛날 얘기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본인들 어린 시절 생각하고 당시 시골이 어떤 분위기인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죠. 안 그래도 시골이 도시보다 훨씬 폐쇄적이니 오래전부터 계속 같이 살아온 주민들만 한 가족이지. 옆 동네에서 온 동네 주민도 외지인이라 생각하는데 도시에서 실패하고 촌으로 들어온 젊은 부부 상황이 어땠는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동네 주민들 텃세에 읍내에 있는 다른 가게들 장사 셈에 도시에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을 때보다 마음고생이 더 심하셨다고 해요. 도시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 살아가서 누가 실직을 했니, 사업이 망했니, 그런 것쯤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데 한참 IMF로 몸살을 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시골에 들어온 젊은 가족에게 떠도는 소문은 더 흉흉했죠. 기세 좋게 나가서 가업 다 까먹고는 돌아와서 순박한 시골 사람들 등쳐먹어서 배불리려고 한다. 못할 짓 해서 밥 벌어먹고 살다가 범죄자가 돼서 돌아왔다. 별 소문이 다 돌았다고 합니다. 괜히 들어와서는 읍내 멀리 있는 다른 슈퍼보다 가격이 2배네. 물건들이 비싼데 좋지도 않고 공짜로 줘도 안 쓰는 것들만 있네. 어쩌네 저쩌네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거는 어르신들도 많았다고 해요. 부모님이 아무리 시골이라도 주변 상권을 다 분석하고 어르신들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할 만한 곳을 고르고 골라 가게 위치를 정하고 들여오는 물건들도 손해보고 팔더라도 시골에서 흔히 구할 수 없는 좋은 것들로만 고르려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렇게 텃세를 부리시니 부모님 마음은 바람잘 날이 없었죠. 그것도 슈퍼를 계속 운영하면서 무조건 손님으로 삼아야 할 동네 주민들이 작정하고 그러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주민들 등살에 밀려 슈퍼를 그만두기엔 얼마 안 되는 전 재산도 없어지고 어마어마한 빚까지 짊어져야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주민들 비위에 맞춰가며 애쓰는 수밖에 없었죠. 그 시절 어머니는 매일 밤 울며 잠드셨고 아버지는 살이 10kg 넘게 빠지셨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어릴 때라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요. 그랬던 저희 가족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신 사람이 바로 빼꾸도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시에 갓 환갑이 넘으셨는데 풍채도 무척이나 좋으시고 혈색도 밝고 이제 꺾일 나이인데도 눈매도 부리부리하고 눈에서 빛이 나는 게 딱 봐도 왕년에 큰일 하시다가 고향으로 내려온 사람 같아 보였대요. 처음에 지나치는 모습만 봤을 때는 무표정한 얼굴에 항상 큰 풍채에 양장, 빼꾸드 차림이 무척이나 무서웠다고 합니다.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딱히 가게에 들러 시비를 걸거나 트집을 잡은 적이 없는데도 되려 기가 눌리곤 했대요. 그런데 슈퍼를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할아버지가 문득 갑자기 문을 열고 저희 가게로 들이닥쳤습니다. 팔이 날리는 가게에서 애써 근심을 잊으려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부모님은 깜짝 놀라서 굳었다고 해요. 한 달 동안 지속되는 텃세와 장사쌤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어 빼꾸도 할아버지가 작정하고 트집을 잡으면 그냥 가게를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을 정도로 부모님은 긴장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의도는 전혀 다른 것이었죠. 혹시 우산 같은 거 있는가? 깜빡하고 우산을 안 들고 왔네.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슈퍼 내부를 이리저리 둘러보셨습니다. 한참 일기예보에 장마 소식이 들리더니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한 초여름이었다고 해요. 놀라 굳어 계시던 아버지가 얼른 슈퍼를 뒤져 우산을 하나 건넸습니다. 우산으로 트집을 잡을 게 분명하다는 생각에 두근두근하며 우산을 내드렸는데 할아버지는 예상외로 아무 말 없이 우산을 받아서 계산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악수를 건네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예전에 우산 없으면 다시 버스 타고 읍내까지 나가거나 비 쫄딱 맞고 집에 가서 몸살 걸리긴 했을 텐데 여기 버스 정류장 앞에 이렇게 좋은 가게가 하나 생겨버리니 너무 좋구만. 자네 위치 참 잘 잡았네. 앞으로 편하겠어. 예상치도 못했던 할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는 그만 눈물이 핑 도셨다고 합니다. 차마 좋게 오신 손님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어 애써 웃는 모습으로 악수를 받는데 그때 갑자기 방 안에 있던 제가 뛰쳐나와 할아버지에게 아는 척을 했다고 해요. 저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지만요. 우와, 멋쟁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르신께 무슨 말버릇이냐며 혼이 날 수도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그렇게 뛰쳐나온 저를 무척이나 귀엽게 봐주신 것 같았습니다. 바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호탕하게 웃으셨다고 하네요. 허허허, 멋쟁이 할아버지. 어린 친구가 사람을 아주 잘 보네. 그래, 네가 보기에도 내가 좀 멋쟁이긴 한가 보지? 아이고 어르신, 제 딸이 아직 어려서 실수를 했나 보네요. 지민아, 할아버지한테 빨리 죄송하다고 인사드려. 죄송할 게 뭐 있나? 멋쟁이라고 칭찬을 해주는데. 고맙네. 기분이 아주 좋구만. 동네 아이가 귀했는데 자네 덕에 우리 동네가 아주 호강을 하겠어. 자주 들리겠네. 하하. 그리고는 특유의 경쾌한 빼꼬드 굽소리와 함께 풍채 좋은 몸으로 우산을 쫙 펼쳐서 빗속으로 사라지셨는데 부모님은 정말 산신령이라도 본 듯 두 눈을 꿈뻑꿈뻑하며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빼꼬도 할아버지와 저희 가족의 아름다운 인연의 시작이었죠. 빼꼬도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방문 이후로 저희 가족은 마침내 동네 주민들의 텃세를 이겨내고 동네의 일원으로 서서히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할아버지의 역할이 무척이나 컸죠. 다음에 또 오겠다는 말씀대로 할아버지는 저희 가게의 단골이 되셨습니다.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읍내까지 나가지 않고 소소한 생활용품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무척이나 좋으셨던 것 같아요. 산책을 좋아하셨던 할아버지는 항상 아침 저녁으로 경쾌한 구두 소리를 내며 가게에 들러 이런저런 물건들을 사가셨고, 저희 부모님과도 무척이나 친해져 누가 보면 부모 자식 같아 보일 정도로 끈끈한 관계를 이어나가셨죠. 동네에서 거의 유일한 어린이였던 저를 친손주처럼 귀여워해 주시는 건 말하지 않아도 당연했고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도 할아버지와 인연이 생겨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도 마침 무슨 사연이 있으신지 자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왕래도 별로 없고 혼자 집에 사시는 터라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 더 마음이 쓰이셨던 것 같아요. 혼자 지내면 적적하시니 뭘 안 사도 가게에 놀러 와서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라도 하자며 어머니가 매번 할아버지께 말씀드렸고, 저녁엔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일도 많았죠. 동네 토박이인 할아버지와 왕래를 자주 하게 되니 텃세를 부리고 못 살게 굴던 동네 사람들의 마음도 돌아서 쭈뼛쭈뼛 가게로 들어와 이것저것 사가시기 시작하셨대요. 어떨 땐 할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을 제법 끌고 슈퍼로 찾아와 서로 인사를 시키기도 했죠. 조금 괘씸하긴 했지만 그래도 드디어 마을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다는 희망에 부모님도 옛날 일은 잊고 동네 사람들을 환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실성을 인정받은 저희 부모님을 예쁘게 봐주시는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셨고, 마침내 장사를 시작한 지 반년쯤 되어서 저희 슈퍼는 안정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할아버지는 어찌나 마당발이신지 다른 이웃 동네 주민들에게도 저희 슈퍼를 소개시켜 주셔서 읍내까지 가지 않고 저희 슈퍼에 와서 물건을 사가시는 분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저희 가족이 슈퍼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데는 할아버지의 공이 아주 컸죠. 또래 친구가 없었던 저는 빼꾸도 할아버지가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도 어찌나 그렇게 저와 잘 놀아주시는지 매번 산책 나갈 때마다 저를 데리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주시고,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업어주시기도 하고, 여름엔 냇가에서 물놀이도 시켜주시고, 가끔 읍내 나가면 제 옷이나 신발을 사오시기도 했대요. 안 사오셔도 된다고 저희 어머니가 손사래를 쳐도 호탕하게 허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자랑 지민이에게 내가 뭐든 못 사줄까? 다 내가 예쁘고 고마워서 그러는 거니 신경 쓰지 말어. 읍내 나갈 버스비 아껴서 사는 거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하니 저희 부모님도 고마운 마음에 할아버지께 더더욱 잘해드리게 됐죠.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반찬도 서너 가지 해서 챙겨주시고,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댁에 무언가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해야 될 일이 생기면 가게 일도 제쳐두고 쏜살같이 가서 고쳐드리곤 했죠. 한 번은 할아버지가 매번 하시던 산책을 안 나오셔서 걱정이 된 어머니가 반찬 몇 가지 싸서 댁에 찾아갔는데 할아버지가 독감으로 열이 펄펄 끓으며 끙끙 앓고 계셨다고 해요. 깜짝 놀란 저희 어머니는 바로 아버지를 호출해서 부모님은 바로 가게를 접고 할아버지를 태우고 차를 타고 1시간 넘게 나가야 있는 큰 병원에 할아버지를 입원시키셨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지라 자칫 독감이 심해져 폐렴으로 번지거나 밤새 고열이 계속되면 큰일이 날 뻔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다행히 할아버지를 빨리 발견하셔 며칠 지나지 않고 할아버지는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저희 부모님 손을 잡고 고마워하시던 할아버지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네요. 내가 팔자에 자식 복이 없다 생각했는데 피도 안 섞인 자네들에게 이렇게 부모 대접을 받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나? 자네들이 아니었으면 난 큰일이 났을 거야. 자네들이 은인들일세. 그 말씀을 들으니 되려 저희 부모님이 눈물이 글썽글썽해지셔서 아니라고, 어르신 아니었으면 저희도 거리에나 앉았다고, 별거 아닌 걸로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그런 말씀하시면 저희가 죄송하다며 손살에 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팔자에 자식복이 없다는 말씀이 너무 마음에 아프셨던 저희 부모님은 할아버지와 더 자주 왕래하게 됐고,
그렇게 점점 더 한 가족처럼 뭉쳐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때쯤은 읍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친구들이 많아졌지만 학교가 끝나면 불이 나게 돌아와 할아버지와 시간을 더 자주 보냈습니다. 저는 어려서 할아버지의 상황이 어떤지 전혀 몰랐지만 왠지 그 어린 나이에도 학교에서 혼자 집에 계실 할아버지 생각을 하면 마음이 쓰이곤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와 함께 노는 게 가장 재미있었으니까요. 나중에 동네 사람들에게 듣기로는 빼꾸도 할아버지도 아들이 두 명이나 계신데 아내분이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서 할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나 봐요. 그 시골 촌구석에도 사업을 하셔서 꽤나 성공하셨던 할아버지는 항상 일을 하느라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자식들과 대면대면하게 지냈는데 그 부자지간을 뭉칠 수 있는 게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아내분이셨나 봐요. 듣기로는 그 경쾌한 소리를 내는 할아버지의 트레이드 마크인 백구두도 할머니가 사주신 거고요. 그래서 새 신발 사시지 않고 매번 낡은 구두를 굳이 먼 시장까지 가서 수리하고 또 수리해서 신는 거라고 하더군요. 항상 양장 차림으로 다니는 것도 아내분이 양장 차림의 할아버지를 무척이나 좋아하셔서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아내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사업에서도 은퇴하시고 집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장성한 자식들 따라 서울에 가려고 하니 자식들이 무척이나 부담스러워하면서 사이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할아버지가 사업을 아들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몇십 년간 밑에서 일했던 직속 부하 직원에게 물려주게 되자 아들들이 마음을 돌려버렸다고 하더군요. 빼꾸도 할아버지는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자기 밑에서 일도 배우지 않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들에게 평생을 바친 회사를 물려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셨고, 정말로 회사를 이어가고 싶으면 낙하산으로 받을 생각하지 말고 윗자리에서 일을 배우면서 차차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아들들이 대학원까지 나오고 유학도 다녀와 또 그런 자리부터 시작하는 건 자존심이 안 맞았나 봐요. 이래저래 마음의 골이 깊어져 자식들과 가뜩이나 없었던 유대 관계가 완전히 끊기게 되었고, 그래도 아들들 학비, 유학비 다 대주고 그렇게 애처가해 가정적이며 열심히 산 사람이었는데 아들들이 너무하다고 다들 그러더군요. 할아버지도 동네에서 가끔 술을 드시면 사는 게 부질없다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정신 차려보니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도 혼자 고생해 일찍 죽고 아들들은 자기를 모르는 척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눈물을 흘리시는 일이 가끔 있다고 해요. 그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부모님이 더 마음이 가서 할아버지에게 더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년 뒤, 빼꾸도 할아버지의 큰아들이 몇 년 만에 고향을 찾으면서 저희 가족과 빼꾸도 할아버지 사이에 평화롭던 인연이 그야말로 돌이라도 맞은 듯 깨질 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정말 생각도 해본 적 없었던 일이라 더 당혹스러웠죠. 그때는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라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몇 년을 연락 없이 지내던 큰아들도 철이 좀 들고 죄송했던지 아니면 그냥 후에 유산 같은 걸 상속받을 때 교류가 끊겼던 게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는 계산적인 생각에선지 갑자기 할아버지를 뵈러 고향에 찾아오셨더라고요. 빼꾸도 할아버지가 저희 가족에게는 항상 호탕하게 웃고 잘해주셨지만 워낙 대쪽같이 단호하고 목소리도 크고 화나면 불같으신 분이라 큰아들이 그전에도 찾아뵌다고 몇 번 연락 주셨는데 필요 없다고 단칼에 내쳤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오기 전에 연락드리면 그리도 불같이 화를 내며 필요 없다 하시거나 연락을 받지 않으시니 그냥 말없이 찾아오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큰아들이 찾아왔을 때 빼꾸도 할아버지는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 당시 며칠 동안 할아버지가 표정이 좋지 않으시고 얼굴빛도 어두워지셔서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무슨 일 있냐 아무리 캐물어도 대답을 안 하시니 큰아들 때문인 건 그때의 일이 일어나고야 알게 되었죠. 아무튼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이나 몸에 좋다는 보양식 다 준비하셔서 거의 상다리 부러질 듯 한상을 차려내시고는 할아버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어요. 어르신 무슨 일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을 못 하시니
맛있는 거 드시고 잊으시라 하면서요.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밝은 얼굴로 도란도란 식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 앞에 누군가 서성거리는 그림자가 보이더군요. 저희 가게가 아무래도 항상 상주하고 있어야 하는 슈퍼이다 보니 집안에서도 슈퍼에 누군가 오면 인기척이 느껴질 수 있게 담을 맞대고 지어놨었거든요. 아버지가 밥을 드시다가 손님 오신 것 같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여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외지인이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동네 사람들이나 이웃한 동네 사람들이 늘 방문하는지라 얼굴 트지 않고 지내는 사이가 없는데 처음으로 모르는 사람이 오니 아버지는 길을 잃었나 싶어서 고개를 갸우뚱하며 내려갔고 그때까지 별 생각 없이 밥을 드시던 할아버지가 그제야 심상치 않은 걸 느끼고 고개를 드셨죠. 그런데 그 외지인이 밥을 먹고 있는 저희 가족, 정확히는 상석에서 식사를 하고 계신 할아버지를 보고 오만상을 찌푸리며 집 쪽으로 걸어오더군요.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집에 가보니 안 계셔서 한참을 찾았습니다. 슈퍼에 볼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집 쪽으로 걸어오시는 그분에게 약간 당황하셨던 아버지는 상황 파악을 하느라 조용히 물러서 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아무런 말 없이 그분을 노려보고만 계시고 그분은 저희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동네 사람들 다 아버지가 여기 와 있을 거라고 하길래 뭐 하나 했더니 제가 필요 없다고 한 이유도 다 이 사람들 때문입니까? 여기서 그냥 가족을 하나 새로 만드셔서 괘씸한 아들놈들 다 잊어버리고 새 아들 삼았다 이겁니까? 그 말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화난 목소리로 벌떡 일어나서 예끼 놈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할아버지가 항상 성격에 강단이 쓰시고 목소리도 큰 편이신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봐서 깜짝 놀란 저희 가족은 불쾌해야 할 새도 없이 굳어버렸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눈 깜짝할 사이 큰아들 앞으로 다가간 할아버지가 대뜸 큰아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놈이 자기 대신 나를 돌봐준 은인들에게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얘기를 하네. 죄송하다고 당장 말하지 못해? 이 사람들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저승에 있어. 그런데 큰아들도 빼고도 할아버지를 닮아 성격이 장난이 아닌지 말 한마디 지지 않고 또박또박 받아치더군요. 예, 은인이시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찾아뵙겠다고 했는데도 다 필요 없다고 인연을 끊고 살자 그런 겁니까? 아버지, 이 사람들이 아버지께 그냥 잘해주는 것 같아요? 다 아버지 유산 노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들들이랑 연도 끊었겠다. 유산도 많겠다. 동네에 파다한 그 소문 듣고 지금 콩고물 받아먹으려고 잘해드리는 거 구분도 못 하십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미쳤어요? 상황을 대충 파악한 아버지도 선을 넘는 큰아들의 실언에 화가 나서 소리치셨고 그와 동시에 할아버지가 소뚜껑만한 손으로 큰아들의 뺨을 후려 갈겼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즐겁고 평화로운 분위기였는데 불청객의 등장으로 몇 초 만에 공기가 뒤바뀐 터라 저도 어머니도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처음으로 본 불같은 할아버지의 모습도 너무 무섭게 느껴졌고요. 자신도 모르게 아들의 뺨을 후려친 할아버지는 근래 보았던 것 중에 가장 어두운 표정으로 뒤돌아 저희에게 사과하시더군요. 내가 아들놈을 잘못 키워서 자네들에게 큰 상처를 줬네. 좋은 마음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해줬는데 이렇게 분위기를 망치고 가는 나쁜 노인네를 용서하지 말게나. 은인인 자네들이 이런 대접을 받게 하다니 정말 미안하다네. 못난 내 아들놈의 죄까지 내가 지고 갈 테니 자네들은 오늘 밤 일 생각하지 말고 잘 지내게나. 무슨 마지막 인사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서 어머니가 그게 무슨 말씀이냐 여쭤보았는데도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애틋한 눈길로 저희 가족을 한번 쳐다보기만 하시더군요. 그리곤 곧 뺨을 맞고 놀라서 그런 건지 너무 화가 나서 그런지 잠잠해진 큰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저희 집 분위기도 벼락 맞은 듯 싸늘해졌고요. 아버지는 식사를 더 하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 한숨 쉬며 담배 피러 나가셔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셨고
어머니와 저는 식탁을 정리하면서 울었습니다. 유산 같은 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고, 그저 좋은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가족처럼 대했던 저희 가족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되더군요. 심지어 저희 가족에게도 할아버지는 엄청난 은인인데 어떻게 저희가 유산을 노리고 할아버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꽃뱀처럼 보일 수가 있는지 말입니다. 그 이후 며칠 동안 할아버지는 그 좋아하던 산책도 안 나오시고 거의 동네에서 사라지신 듯 보이지 않았어요. 하도 안 보이시길래 그날 큰아들 따라 서울로 올라갔나 보다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었죠. 하지만 밤 늦게까지 희미한 전등이 할아버지 집에 켜져 있고 다음날 해가 밝으면 그 전등불이 다시 꺼지는 게 분명히 할아버지는 집안에 혼자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큰 일이 있고 오해를 받고 나니 부모님도 할아버지 찾아뵙기가 조심스러우셨는지 그저 먼 발치서 희미한 전등불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착 초반에 동네에 돈 헛소문으로 그리 고생을 하시다 보니 더 조심스러웠겠죠. 경쾌한 빼꼬드급 소리가 사라진 동네는 그야말로 꽝꽝 얼어붙은 듯 냉기가 돌고 괜히 어둡게만 느껴지더군요. 저도 저대로 어린 나이지만 마음이 심란해 매번 등 하굣길마다 할아버지의 구두 소리가 나지 않을까 귀를 기울이며 기대하다가 시무룩하게 집에 돌아오곤 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쯤 되어 가는데도 할아버지는 전혀 밖에 나오시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저희 부모님도 점점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본인들이 오해를 받아 동네에 소문이 나는 것보다 할아버지가 더 소중하셨던 저희 부모님은 결국 일주일이 다 넘어가기 전에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분명 사람이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시길래 그냥 강제로 열고 들어갔대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사이 10년은 더 늙은 초라한 행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들어오시는데도 고개만 조금 돌려 돌아보시고 말씀하실 기운도 없으신지 그저 조용히 쳐다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양장 차림에 빼꾸두, 중절모를 쓴 깔끔한 모습만 뵀었는데 그런 정갈한 차림은 어디 가시고 며칠째 씻지도 않으셨는지 낡은 내복 차림이고 식사도 대충 하셨는지 반찬들은 다 말라있고 그나마 먹은 흔적이 있는 물에만 밥이 들어있는 그릇도 치우시지도 않고 곰팡이 핀 채로 집안에 나뒹굴고 있었다고 해요.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먼 산 보듯 저희 부모님을 바라보는 할아버지께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미리 싸갔던 반찬들을 바리바리 꺼내 밥을 하고 할아버지께 일단 제대로 된 식사부터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난장판이 돼버린 집을 치우고요. 식사를 하지 않으시라는 할아버지를 설득해서 밥을 드시게 하니 비로소 정신이 좀 드신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이제 살아서 뭐하나. 죽으려고 했지. 그런데 자네들이 또 찾아와서 나를 살리네. 정말 미안하네. 자네들 볼 낯이 없어. 그 말씀에 부모님이 또 되려 별일 아니고 상처도 안 받았는데 왜 또 그러시냐고 핀잔 주듯 넘기시며 분위기를 풀었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찡하셨다고 합니다. 대충 들어보니 큰아들과 그렇게 대판 싸우시고 사이가 더 안 좋아지신 것 같더군요. 할아버지가 또 불같이 화를 내며 연락을 끊자고 하셨지만 또 아버지 마음에 그게 안 되잖아요. 언제쯤 오나 오매불망 또 기다리고 있으셨는데 찾아오셔서 저희 가족에게 그렇게 대못을 박으시니 할아버지가 참 살 의욕을 잃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표정도 안 좋아지시고 아무 의욕도 없으시길래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 대신 큰아들께 전화를 드려 어찌저찌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아들들을 많이 그리워하신다고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진 아니지만 할아버지 연세도 있으신데 너무 그렇게 서로 화내고 앙금 갖고 살면 서로 마음에 짐일 것 같다고 와서 얘기 한 번 더 해보시라고 설득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아버지의 노력으로 할아버지도 아들들과 사이가 많이 좋아졌고 저희도 할아버지의 유산을 노리고 있는 꽃뱀 가족이라는 오명을 싣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큰아드님이 찾아오셔서 오해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한우 세트 사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 이후 명절에도 몇 번 인사 오셔서 저희 가족도 선물 보내드리고 그렇게 훈훈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네요. 아버지의 도움으로 아들들과 다시 왕래하게 된 할아버지는 다시 이전처럼 밝고 경쾌한 백구드 소리를 내며 아침 저녁으로 산책도 하시고 슈퍼를 방문해서 저희 부모님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시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멋쟁이라고 칭송도 계속 받으시면서 이전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지내셨습니다. 잘 지내시는 할아버지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무척이나 좋더라고요.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어린 손주 대하듯이 예뻐해 주시고 대학을 갈 때가 되니 남자친구 생기면 할애비한테도 꼭 인사시켜 달라시던 할아버지. 하지만 제가 정말로 남자친구를 소개해 드리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다른 곳으로 가버리시고 말았습니다. 공부를 꽤 잘했던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집에서 나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슈퍼를 하는 저희 형편에 사립대학 등록금은 진짜 어마어마하더군요. 어찌저찌 국가 장학금도 받고 제가 알바를 해서 돈을 보태 학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마저 안 될 때는 학자금 대출을 받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쌓여가는 대출금이 꽤나 부담으로 다가와 고향에는 잘 내려가지도 못하고 명절 때만 내려가서 부모님 만나고 할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참 삶이 바쁘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했어야 했는데 후회가 막심하죠. 아무튼 그렇게 매번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교 공부도 병행하다 보니 항상 피곤해서 기숙사에 들어오면 꿈도 안 꾸고 기절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녹초가 돼서 돌아온 다음 씻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죠. 평소에 꿈을 전혀 꾸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잠이 들다가도 깨기를 반복하더니 갑자기 안개가 자욱한 숲속에 있는 꿈을 꿨어요. 안개가 어찌나 자욱한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곳을 정처 없이 떠돌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익숙한 구두굽 소리가 들리더니 할아버지가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중절모 양장 차림 빼꾸두였는데 입으신 옷이 눈이 부실 정도로 새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산책이나 한번 할까 하시기에 저도 너무 반가워서 좋다고 했죠. 그렇게 오만 이야기를 다 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산책했어요. 그런데 어느 지점이 되자 할아버지가 갑자기 멈춰서는 거예요. 멈춰선 곳 앞에는 갑자기 안개를 뚫고 언제 나타났는지도 모르는 버스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버스에 타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지금 할아버지가 버스를 타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버스에 오르는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타지 말라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계속 타야만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같이 타겠다고 하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만 보고 버스에 오르시던 할아버지가 확 뒤를 돌아보시더니 저를 버스 계단 밑으로 엄청난 힘으로 밀치시더군요. 안 돼! 너는 나중에 와! 엄청난 힘에 떠밀려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꿈인데도 이상하게 너무 아파서 확 깨어났습니다. 시간을 보니 잠든 지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된 새벽이더군요. 그런데 심장이 이상하게 너무 뛰고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서 당장 고향에 있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지민이야? 이 새벽에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엄마, 새벽에 좀 이상하지만 꿈이 너무 이상해서요. 할아버지 댁에 한번 가봐요. 지금 빨리요. 어머니도 뭔가를 느끼셨는지 제 얘기를 듣고는 이상하다 생각하시지도 않고 바로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 댁에 갔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께 듣기로는 잠결에 새벽에 전화벨이 울려 깜짝 놀랐는데 전화를 받으러 가면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할아버지 댁에 갔더니 할아버지가 한밤중인데도 양장 차림에 중절모를 쓰고 방 아닌데도 백구두를 신고 소파에 앉은 채로 돌아가셔 있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찌나 단정한 차림으로 돌아가셨던지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발견하고도 놀라지도 눈물이 나지도 않았다고 해요. 아마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힘으로 하늘에 계신 할머니를 뵈러 갈 복장으로 갈아입으신 거겠죠. 후에 부모님께 제가 꾼 꿈 내용을 말씀드리니 그제서야 눈가가 촉촉해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널 예뻐하시더니 마지막으로 너한테 인사하고 가셨나 보다. 너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 그렇게라도 보고 가셨다니 다행이다. 그 말씀 들으니 제가 너무 죄송하고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더군요. 뭐가 바쁘다고 그렇게 서울에서 아등바등 살았는지. 할아버지 장례를 치르는데 혈연 관계가 아니라 출석 처리가 되지 않아서 장학금 때문에 학교로 돌아가 봐야 했지만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도 못 드렸는데 빈소도 못 지키고 서울로 돌아가서 제정신으로 아등바등 살 자신이 없었어요. 장례식이 끝나면 휴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서 좀 있으면서 부모님 일도 좀 돕고 집에서 재택근무 같은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학비가 마련되면 복학을 해야겠다 생각했죠. 솔직히 빚만 늘어났는데 학업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할아버지께 아무것도 못 해드리고 보내드렸다 생각하니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할아버지의 큰아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유품 정리를 다 끝내고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오신 줄 알았죠. 그런데 큰아드님이 저에게 통장 하나를 내미시더군요. 아버지 댁에서 이걸 발견했는데 이건 꼭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동안 저희 아버지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민 씨를 진짜 손주로 생각하시고 계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옛날에 실수한 것 사과드리고 싶네요. 영문을 모르고 통장을 열어보고 저희 가족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 내역이 페이지 가득하게 꽉꽉 채워져 조금씩 입금이 되어 있더라고요. 입금된 금액 옆에는 할아버지를 닮은 힘찬 필체로 작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민이 유치원 장기자랑 1등으로 시작한 메모 내용은 제 생일, 운동회, 입학식과 졸업식 등 제가 살면서 있었던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저를 위한 저축을 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저를 정말 눈물 나게 했던 건 마지막 페이지, 지민이 대학 입학 이후에 적힌 내용이었어요. 제가 집에 잘 오지 않고 다 커버려서 더 이상 기념할 만한 행사가 남아있지 않았던지 날씨가 춥다, 지민이가 꿈에 나왔다 같은 사소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찌나 알뜰히 모아오셨던지 금액도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제가 학비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요. 그리고 마지막 메모는 지민이 혼수 비용과 함께 3천만 원의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받아들고 눈이 빠지도록 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립고 죄송한 마음이 겹치면서요. 그렇게 저는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다행히 대학을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할아버지의 메모가 적힌 통장 내역을 들여다보며 힘을 내곤 해요. 정을 떼려고 그런 건지 이제는 꿈에도 나타나지 않는 할아버지지만 비 소식이 들릴 때마다 쏟아지는 장맛비에 저의 슈퍼에 들러 제 할아버지가 되어주셨던 우리 빼꾸도 할아버지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나네요. 다음에 나이가 많이 들면 저도 빼꾸도 하나 맞춰서 할아버지와 하늘에서 경쾌한 구두굽 소리 내며 다시 한번 산책하고 싶습니다. 다시 만나는 날까지 열심히 살아서 할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손주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오늘도 오후부터 비가 내리네요. 하늘에 계신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할머니 만나셔서 저도 소개시켜 주시고 지켜봐 주고 계시겠죠. 너무 보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 전하면서 이야기를 끝내봅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